네,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기왕 전 의원께서 나왔는데 오시자마자 저희 방송 전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야당 쪽은 넥타이도 매고 상징이 되는 붉은색으로 약간 했는데 여당 쪽은 여당 분들은 이제 넥타이를 안 맸다. 아니 근데 이미 이제 거만해진 거 아니냐라는 물론 지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권당이긴 하지만 예. 아니 뭐 우리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셨다고 했는데 총리 인준을 시켜줘야 잘해주는 거지. 뒷다리만 잡고 있는데 뭐 잘해주는 거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신용만 하시는 거지. 복경 대변인님 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우리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색깔도 보니까 박 의원님도 이렇고 상대 당에 대한 배려. 기본적으로 정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 인준을 하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공간을 좀 열어주세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다 갖고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도 사정이 있는 것인데 협치는 서로 사정을 이해할 때 가능한 건데 이해를 안 해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막 넥타이 풀어헤치고 약간 건달 모습으로 나오는 거 보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 파란색을 입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파란색 자켓이군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도 보면은 뭐 서류도 치우고 좀 편하게 자주자주 하자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것도 너무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실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청자한테도 그렇고 야당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옷 넥타이 입는다고 뭐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의원님? 저는 뭐 명분을 주고 공간을 열어줘도 총리 인준은 반대하고요. 예. 부결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아직은 젊은 청년 위원장이잖아요. 저런 복장이 참 어울리고 괜찮아요. 기분이 안 상해요.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정권 교체된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만해지고 있어요. 요즘 제가 방송을 같이 며칠 하잖아요. 전부터 네, 방송을 같이 하는 침식 게 여러 이후에. 개가 있잖아요. 뭐 넥타이도 잘 안 매고 아침에 보면 인사도 잘 안 해요. 제가 먼저 깍듯이 하지.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들 여당 된 다음부터 안 하신다고. 저 방송에서 좀 퇴출시켜 주세요. 무슨 다른 일 좀 할 수 있게 안 도와주세요. 됩니다. 저희 계속 저희 패널들은 늘 내부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로 모셨기 때문에 방송 자주 나오시는 게 신상이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네,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가장 관심 가는 지역입니다. 계양을 대 분당 갑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 계양을의 상황 어떤지 여론조사 등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관심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온 인천 계양을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8%,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40.9%로 나타났는데요. 9.9%포인트 차이입니다. 오늘 두 당은 나란히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계양역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도 인천에서 선대위 회의를 가지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계양을을 봤습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민주당 오늘 인천 계양을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투표하면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깁니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국민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이 첫 출발지입니다.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예,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긴다.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 강원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계양을의 후보가 전체 민주당 선대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체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표현이 좀 가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계양을에서도 충분히 윤영선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지율 보면 사실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10%면 꽤 큰 차이긴 하지만 체급 차랄까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전국의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출범 초기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 중간층에 있는 스윙부터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최대한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큰 물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군합발 같은 입법 독재를 했죠. 검수완박이라고. 근데 보통의 평범한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저런 입법을 왜 하냐. 이재명 후보 결국은 방탄하기 위해서 저런 잘못된 악법을 입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정당 지지도 조사해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래 예상했던 뭐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혹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딱 선거 첫날 까보니까 지금 저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앞으로 기간 동안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낙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국힘 윤영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정말 넉넉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진실을 얘기하니까. 야, 뭐 이길 수 있죠. 뭐 이길 수 없겠습니까? 가능성은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사실상 소영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번 낙선한 이후에 쭉 그 당선을 이어져 왔었는데, 그 나름대로 위상이 있는 정치인이 만들어낸 성과지 밭이 민주당에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 뭐 아무런 지적 연구도 없이 이 정도의 그 차이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다시 이제 송영길이 인물로 해서 이겼던 것처럼 이재명도 인물로 해서 이기고,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도 이런 큰 인물을 우리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그 기운들이 퍼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뭐 희망 섞인 말이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출마한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막 그 몰매를 때렸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절절하게 얘기하잖아요. 대선에서 졌다. 그래서 뭐 본인은 죄인이다. 하지만 세상이 끝난 건 아니다.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이런 절절한 아까 그 말씀이 있었었고, 이에 따라서 정말 근소한 차이의 그 대선 승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좀 결집해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그 결집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 김재석 위원님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연고가 있는 분당 갑으로 가셨으면 말끔하게 해결이 됐을 일인데, 굳이 계양으로 가셔가지고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실은 사실 우리가 선거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3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물, 구도, 바람인데, 지금 이제 인물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윤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강한 것이 사실이죠. 그것은 뭐 누가 뭐래도 맞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구도랑 바람을 보자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 앞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 이재명과 야당 후보 윤석열 간의 구도 속에서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 지금의 구도는 사실은 선거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상 이제 대통령으로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캠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패장의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후보 이재명일 때와 패장 이재명일 때는 애초에 구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 구도에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분당갑 보면은
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구도와 바람이라는 면에서 약간 이재명 후보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세 분 말씀이 다 각각 근거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하나 결과를 가지고서 판세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상외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그만큼 송영길 그 후보가 지역구를 버린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 여론, 또 연고 없는 이재명 후보의 더군다나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마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게 좀 저변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10%가 안 되는 그런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선거가 아직 2주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역대 보면 낮습니다. 많게는 한 20% 낮을 때도 있었고 15% 낮을 때도 있었고 예.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선거고, 또 그 지지층을 제외한 중간층들이 이제 어떤 그 지지 성향을 보이느냐 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지역구 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 그 격차 양상을 보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다른 선거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선거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인천이나 계양에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아, 그런 수싸움이 다 있겠군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될 수 있는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다고 봐요. 총리 인준. 민주당이 총리 인준 부결시키는 순간 집권 여당에 최대한 힘을 몰아주자. 아마 이런 전국적인 어떤 민심의 요동이 일어나서 그 상황이 되면 이재명 후보도 낙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또 송영길 후보 이런 분들이 인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총리부자 된 인준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예. 저는 좀 약간 겁주는 얘기라고 보고요. 약간 협박성으로 네, 이렇게. 총리 인준하고 선거 결과는 별 상관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런 점은 있죠. 만약에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당론을 인준 부결로 모을 거라면 진즉 좀 서둘렀어야 돼요. 중간에 너무 이렇게 간 보고 눈치 보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지금 총리 인준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묘해요. 적합하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적합이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인준시켜줘야 되느냐를 물으면은 또 인준시켜줘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쉽게 판단을 못 내렸는데,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윤리, 기강을 위해서도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로펌을 두 바퀴 돌고도 언제든지 공직에 가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선례가 되면 지금 공직자들도 자기 장래를 내다보면서 업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매우 우리 공직사회를 취약하게 만들 거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리 인준을 부결시켰을 때 후폭풍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정의당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 보는 민주당 복경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용을 먼저 탈락시켜야 될까? 아니, 저희는 눈치 안 보는 윤재순을 탈락시켜야 될까?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탈락시켜야 될까? 이렇게 저쪽에서도 수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한덕수 후보가 첫 번째 총리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총리라면 무조건 낙마입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부결시켰을 때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히게 될까 봐서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먼저 결단해서 먼저 뭐를 해주자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것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부적격 후보로 정의당에서도 6명 후보를 사실 데스노트에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강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인사도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호영 후보 하나를 가지고 일종의 간보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간보기 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에서 그 간보기에 사실 뭐 놀아나야 되는가라는 정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이 답인데, 다만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현장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 후보들이다 보니까 어떤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로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 그 정서와
원내 국회의 원내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간 보지 말고 먼저 결단하시라. 정호영과 그 부적격 비서관에 대해서 오늘 오후 이렇게 저녁이라도 말씀드리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자진 사퇴 낙마로 가면 민주당에서는 약간은 숨 인준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인준을 해줄 가능성도 높다 내일. 높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의 가능성은 약간의 열린다라는 좀더 열린다. 예. 근데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민주당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기를.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부결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여론상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시켜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높다 보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계속 부결을 못 시키는 상황인 거거든요. 말씀대로 국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검수완박 관련돼서도 국민 여론 굉장히 반대했고 많은 비판의 목소리 있었지만 민주당이 맘먹으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 후폭풍은 민주당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죠.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이 점수를 많이 잃었죠.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역사를 진일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고 이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의 길을 열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그 열 수 있는 길을 조금 틈을 좀 열어주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예.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다면 어쨌든 이제 명분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정호영 후보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 부결을 시키면 정호영을 그냥 고한다. 상쇄돼요 그걸로. 예. 그래서는 민주당도 별 눈치 볼 거 없이 어차피 지방선거 판세하고 총리 인준 문제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과연 저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원대 전략이 때를 놓치면 사실 이게 스텝이 굉장히 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때를 놓쳤다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좀 있고 차라리 그럴 거면 지방선거 뒤로 밀어버리던가 역대 예. 총리 인준을 보면 뭐 이낙연 총리도 동의안이 제출된 뒤에 한참 있다 인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서두르라고 하고 압박을 하니까 약간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조금 어떤 꼬였다. 전략적 냉정함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복경 참고로 이제 복경 대변인님의- 대변인님은 이제는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네. 정무적인 걸 또 생각하셔서 국장 대변인님의 표정을 보니까 역시 꼬였어요. 힘들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손을 베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는 그러한 야당의 사정이 있으면 조금 배려해 주는 게 그게 대통령과 여당의 맨날 자세입니다. 이단 옆차기 하시던 분들이 협치하니까 참 느낌이 이상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 예, 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너희들은 거죠? 무조건 빠졌다, 기다리고 있다. 오케이 부결도 좋고 또 뭐 가결도 좋다라는 입장 아니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결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당장은 그게 가결해야죠.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쌓여서 지금 뭐 시작하는 대통령 그 지지율이 불과 50% 왔다 갔다밖에 안 하고 있는데 더 빠져요. 금방 빠져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바르게 해라. 오늘 넥타이 메고 온 것처럼 바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열려 있습니다. 목이 열려 있는 상황이시니까 다 받아들이실 아니, 그것도 겁니다. 기분 둥글둥글하고요. 눈에 굉장히 거슬려요. 김용태 이제 저거님은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시고요. 예. 영어로 라운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앞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백두산, 나는 계양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백두산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2744, 계양산은 300m가 좀 넘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는 여러 여건이 백두산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나는 계양산처럼 낮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셈이다. 그런 여건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앞서 본 것처럼 많이 나오다 보니 공격도 많이 받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이었던 양항자 의원 무소속이고요. 지금은. 그리고 검수완박에 반대되는 내용, 또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완패 막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개딸,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을 얘기하죠.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을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경 의원님의 말씀을 잠깐만 들어볼까요? 아유, 제가 이분하고 아는 관계라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법사위를 가지 말았어야 돼요. 법사위 갑시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건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이건 큰일 났거든. 본인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고. 예. 그래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입장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니 이재명 계가 아닌 다른 계에 사실 그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의 정치는 뭐 본인은 어떤 뭐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예. 좋다고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만 뭐 이 사람이 또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강자 의원과 친분이 많지만 많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아는 관계라. 아니 근데 기재위에서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던 분을 무소속 상태에서요. 법사위로 사보임을 인위적으로 시킨 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이시고. 예. 근데 사보임 하면서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돼 있고 틀림없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중에 누군가하고는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난번에 그 검수완박법 토론회 때 나왔던 점, 이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뭐 또 문정부 사람 뭐 한 20명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근데 사보임 되고 법사위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미 통과됐던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이건 도저히 역사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예. 추진하고 있다. 이 판단 하에서 중간에 본인이 사실 그 유출됐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하고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메시지나 쪽지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아,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우리 민주당이 원래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생각으로 생각의 흐름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민영배 의원을 또다시 탈당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양자 의원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낸 걸 반성해야 되는 거죠. 아, 저는 제대로 된 소통을 안 하고, 이분도 본인이 정치인인데 그런 전후의 사정 따지지 않고 덜커덕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뭐 송사가 있는 문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쪽 제안한 민주당의 원내에 잘못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양강자 의원이 네. 주제가 아니라서요. 여기 계속 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어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시민이, 지나가는 시민이 유세장을 보면서 좀 격한 말을 하자 약간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켜주세요. 저 욕하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앞으로 가시다 찍으세요. 조심하세요. 범죄 행위라고 다 책임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예. 지금 화면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골목길에서 유세를 하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길이 좀 막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켜주세요 라면서 차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했지만 지나가는 이제 차 가시는 분이 약간 뭐 욕설 비슷하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욕하는 건 범죄행위다라고 불만을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거 유세를 직접 하다 보니 노출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이던 시절에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시정에 반대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뭐 메시지 뭐 이런 반대 메시지들에 대해서 고소고발 건이 진짜 많았거든요. 당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좀 약간 포갑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에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됐어요. 사실은 그 신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밀치는 장면도 하나가 있었고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는 뭐 로봇 개를 뒤집는 장면이 있어서 또 한번 여론이 막 안 좋아졌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기대하는 상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저게 원래 좀 본성이구나. 원래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은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구설이 있었잖아요. 아이 밀친 것도 그렇고 또 벤치 위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를 보고 있으면은 약간 이분이 다시 마음이 다급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선 막판에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언행이 굉장히 안정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상당 정도 중간층에서도 선전을 했어요. 초기에 불안한 모습을 많이 거두고 근데 아마 그 배경에는 다양한 조언이 당 안팎에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끝났지만 대선은 졌지만 이분이 거의 대통령이 되실 뻔한 분이잖아요. 0.73%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그러면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행동의 프로토콜은 거의 대통령 수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기대치를 전 충족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다시 옛날 싸움딱 이재명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메시지도 강해지면서 약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어쨌든 당을 떠나서 좀 우려스럽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거의 막바지에 보였던 그런 어떤 언행의 품격 이런 것들을 유지할 때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기대 이런 것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싶어요.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근데 사실 욕하는 분들 있습니다. 간혹씩 정말 울컥울컥해서 저도 맞대거리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김 의원님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맞대거리.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충청도 양반이라서. 그 이재명 후보의 저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딱 클로즈업해 보면 정말 정신이 어쩜 저럴 수 있지.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 보면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저 뭐 욕하면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존댓말로 했지만 그것이 뭐 유권자에 대한 어떤 대거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좀 자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속이 속이겠습니까? 대통령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이것도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실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속이 아닐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의 조언은 이제 속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속을 잘 다스려야 당선되시고 나면 다시 또 대선 주자의 품격이 생긴다. 다시 또 아니 우리 충청도 양반인 복향 대변인께서 옆에서 아마 근접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억나는 것도 지금 어린아이 밀친 사진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벤치 의자 관련해서 지금 사진이 2개 나왔죠. 예. 그다음에 그 앞에 플랜카드 붙인 그 나무 그냥 깡그리 지금 나무 가지들 다 잘라버린 사진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또 식당 신발 벗고 올라가는 식당인데 신발 신고 성큼성큼 들어간 사진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방금 저렇게 그 사진을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주인이 그건 사실 쉽게 알 수가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근데 주인이 여기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까? 후다닥 다시 나오는 영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 저 사진 옆에 하는데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출마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모욕을 당하더라도 다 참고 삭히고 받아들이고 지금 그러는 게 후보자의 기본 자세거든요, 보면. 예. 근데 여러 번 저게 찍히는 걸 보면 정말로 충청도 양반의 아마 근접 조언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복경 대변인님 방송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안동 양반이시라. 네. 근데 뭐 예. 그렇게 잠시만요. 저희가 작은 실수까지 어떻게 다 그렇게 알아요? 리스트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레 계양을이 인천광역시의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도 주목을 받습니다. 중앙일보가 의뢰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내용을 보면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인데요. 전 시장입니다. 전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꽤 있습니다. 12%포인트 이상 있고요.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4.8%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현 시장인데 지지율이 좀 높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천이 사실 연속 재선을 잘 안 시켜주는 지역 예. 아니겠습니까? 유정복 또 송영길도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봤는데 뭐 그러네요. 낙선되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형이에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부동층이 많다라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는 민주당에 몹시 불리한 구도예요.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70에서 80의 어떤 국정 예. 지지율을 나타낼 때인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남춘 시장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지지를 좀 힘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시정 평가와 맞물려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표들이 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효과라는 것이 민주당한테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박남춘 후보랑 유정복 후보가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다가 최근에 좀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마침 또 이재명 후보가 있는 개항에 해당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특히 이제 인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에 공약 정책들을 보니까 뭐 대개는 이제 철도 노선과 관련된 문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요 공약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가 공히 약간의 공과 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구도로 빠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민주당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의 어떤 지지율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번 인천 선거 역시도 이재명 후보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계양 을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뭐 그 지역 자체가 뜨겁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고요. 다음은 또 다른 대선 주자가 있는 곳입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곳이죠. 성남 분당 갑은 어떤 상황인지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관심 지역입니다. 성남 분당 갑인데요.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안 후보가 60.8%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28.7%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안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판교에서 아침 인사로 김 후보 역시 같은 곳에서 거리 유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두 후보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분당갑 지지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60%가 넘고요. MB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병관 후보는 32.1% 지지율 격차가 꽤 큽니다. 지난 대선 때 두 대선 후보의 여야 차이보다도 꽤 큰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렇다 할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지율 격차가 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체급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의원이 저 지역에서 한번 당선이 됐었고 지난 총선에서도 아주 박빙이었어요. 한 1~2%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 해당 지역의 여론이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격차가 나는 거는 그냥 후보들의 체급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선 주자인 이 안철수 후보하고 전직 의원이긴 했지만 뭐 대선 주자나 이런 큰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아직은 김병관 후보하고 차이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출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혼자 계실 때 종종 하시나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차이는 안 났을 겁니다. 아마.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최종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도와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연히 밀릴 거라고 이렇게 넘쳐날 거라고 봐서 안철수 대 이재명 분당에서 선거를 치렀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넉넉하게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두 분의 말씀을 잠깐 들으면은 체급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고 대신 여건은
안철수 후보가 더 좋았을 것이다. 매우 좋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김병관 의원을 20대 총선 때 이제 어벤져스로 우리가 영입을 하면서 예. 유일하게 한 번 이겼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한 번도 우리가 민주당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기 사실 이제 때문에 김은혜 후보와 예. 그 전에 그 다음이죠. 그 이전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밭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데고 예. 체급도 뭐 더 좀 높고 이런 여건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김병관 후보도 훌륭한 후보인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안타깝다고 하면 김병관 후보가 서운할 아니, 수가 일단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속상해요. 이 여론조사가 안타깝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에 오늘 눈여겨볼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큰 지역들을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잠깐 오늘 정치권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만나보시죠. 법무연수원의 연수 코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인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한때 몸싸움까지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 등은 이른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잘 나갔던 검사들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법무연수원 어딘가 익숙하시죠? 한동훈 장관이 전 정부 때 좌천돼서 갔던 자리입니다. 법무연수원, 어떤 연수를 받는 곳일까요? 이리 보시죠. 문재인 면담 예정 없어. 내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되어 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예정된 면담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친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백악관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한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 미측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죠.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주미 대사관으로부터 면담은 안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에 따른 미국 쪽 제안으로 최근까지 만남을 조율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 하나씩 좀 더 저희가 촌철살인을 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정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을 이걸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4명으로 패널을 구성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략회의를 이렇게 양측에 이건 누가 할까? 이건 형님이 하시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주고 전략회의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아니고요. 예. 먼저 법무연수원의 연수 코스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연구위원인데 연수를 받는 건 아니고 교육도 가끔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고 현실적으로는 산책을 주로 하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검찰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권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는 자리에 보낸다는 건 좌천이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현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친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들을 다 밀어낸 거죠. 예. 이제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번 검찰 인사인데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79년 12.12 쿠데타 이후에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권력을 전격적으로 장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선 이후에 특히 한동훈 임명 직후에 윤석열 사단이 중심이 된 신검부의 검찰 권력 장악이다. 이로써 대검 동일체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여기서 대검 동일체는 대통령과 검찰 동일체입니다. 결국 법무부와 청와대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검찰이 한 몸이 됐다.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럼 다음 수순이 뭐겠는가? 이렇게 보란 듯이 지난 정권에서 좀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을 중용했다는 거는 전 정권을 향한 전면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정말 검찰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사를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전직에 이제 부장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님께서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려고 했었던 정치검사성의 인사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수사 능력이 탁월하고
어떤 반부패에 대한 정의감이 충만했던 검사들은 다 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법무연수원 어떤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자리 한직으로 수사권이 없는 자리로 다 보내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제대로 된 검사,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검사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실력 있는 검사들을 다시 전면에 등장을 시켰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있던 사건도 없애려고 했었던 이런 검사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원래 복귀를 시키자. 지금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두 봐주시면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사들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권력에 좀 맞섰던 검사장, 고위 검사들이 다 좌천됐었다라는 인식하에 보면 이분들이 진짜 검사상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해서 중용하다고 쓸 수도 있고요. 다만 그건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들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러면, 2019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했던 이 윤석열 사단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친한 검사들만 물론 뭐 능력 있는 검사들 친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능력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에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핵심인 거죠. 왜 특수부 출신들만 검찰 고위직에 이렇게 중용돼야 되고 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했거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요직에 가야 되느냐. 저는 그 비판이 다시 검찰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특수부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검찰의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이 수사 업무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를테면 형사부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벌써 그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러려고 우리가 힘 모아서 검수완박 반대했냐 회의감이 든다 이런 여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니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하면서 또 갈고 닦고 이래서 본인이 또 장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신 분들도 내가 거기 가면 산책하는 자리라면서요.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갈고 닦았어요? 네,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각국의 검찰 제도 연구도 하고 혹시 또 내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무 검찰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켰을까? 뭐 이런 국리 연구하지 오히려 않았겠어요?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 뭐 공부할 시간을 드린 거네.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도 법무연수원에서 오늘 국회 답변입니다. 네.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열심히 근무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뭐 듣는 사람이 또 생각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요. 이 부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이죠. 퇴임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최종 확인이 되고 있는 거는 면담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막 만나겠습니까? 왜냐면은 사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 왜 SK 에너지에 유류 한 1만 톤 정도가 불법 환적이 돼서 북한으로 불법 유입이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뭐 북한의 석탄을 대한민국에 반입시킨다든지 사실상 어떤 미국을 필두로 한 그 안보리 제재에 우리나라가 교묘하게 계속 이제 약간 회피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또 한미연합훈련 계속 줄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달갑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상징성이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정도가 가능했지 사실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처음에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나도 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의 어떤 반미 정서들을 부각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결렬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 정도만이 사실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만나서 상징성 있게 무언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현 대통령이 만나야 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뛰어난 상상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제 퇴임한 이후에 방안을 하는데 그리고 그
그 조율이 당선자 측하고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룸이 없어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다라는 미국 측 메시지가 와서 요청이라고 보시는 미국 거죠? 측 요청이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신다고 하더라 바이든이. 그리고 이미 3번 정도의 정상 간의 만남을 가졌던 관계라서 간 김에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미국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뭐 만나나 보다 그러면서 또 좀 의아스럽기도 했죠. 이게 새로운 신정부,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약간 부담될 텐데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는데 새로운 대통령과 그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만나지? 라고 예.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할 여지가 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이렇게 좀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은 이제 미국 측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배경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대북 특사로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을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사려 깊은 분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에 그 정도로 날선 비판들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의 네.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미 떠나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비공식 통로로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결정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막상 시점에 가서는 이제 퇴임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내린 것이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다가 만나자고 했다가 일단 뭐 다시 또 안 만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윤건영 의원은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초박빙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지영 아나운서가 경기도의 여론 지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요 지역입니다. 자,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인데요.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3명에게 도지사로 어떤 후보를 뽑을 건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36.6%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택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9%였습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0.7%포인트 차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김동연 후보는 서울 사당역을 찾아 귀가하는 경기도민과 인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김문혜 후보는 경기 군포의 택배 물류센터를 찾아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경기도 볼 텐데요. 먼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각각 어제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해서 서로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가 MB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에 맞다면 39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전관 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관료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왔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역동적인 현장형 도지사를 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한다면 그 행정 경험은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편인 김은혜 후보가 경륜이 부족하다, 대변인 외에 특별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고요. 김은혜 후보는 상대방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륜은 있지만 실패한 경험 아니냐, 부총리 시절의 부동산 정책 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이 여러 조사에서 박빙입니다. 가장 사실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변수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냐,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예. 변수일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정상회담이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인사 문제, 내일 총리 인준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 그리고 사실은 정권 내부에도 있지요. 이 성비 사건에 예. 대해서 그 사실 유불리를 따지기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것들이 변수일 것 같고 후보들의 어떤 실언이나 혹은 돌발 악재.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KT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 비리 같은 경우 우리 젊은 층들 사이에 여론에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KT 채용 이제 취업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KT 전무로 있을 때 임원 추천으로 누군가를 추천했다. 이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추천했다. 하지만 이제 김은혜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일단 김은혜 의원의 말을 믿어야죠.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문제가 더 있다 싶으면 김동연 후보께서 구체적으로 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변수일 터인데 초창기에 10%까지 갔잖아요. 점차 지금 이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결국은 저 예상으로는 그게 김은혜 후보한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수렴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말고 그냥 예. 뚜벅뚜벅 김은혜 후보한테 가시라.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본인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와 구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추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자신을 믿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간다면 아마 이번 선거 필승하리라고 봅니다. 아,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없어도 필승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의 지지율을 받는지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5%를 받든 10%를 받든 단일화하는 순간 저는 딱 중도층에서 그 이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자신의 길을 좀 굳건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아예 원천 배제하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갖는 것이 김은혜 후보에게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김동연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대변인이라고 이제 뭐 비판을 하는데 여기 대변인이 계시지만은 대변인이 말만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전후 사항들을 그 고려를 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지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하는데 대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직 뭐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김은혜 후보의 경력은 사실 방송과 말 이거밖에는 없어요. 국회에서 어떤 뛰어난 의정 활동이나 뛰어난 법안을 만들어내거나 한 것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실험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근데 경기도처럼 큰 도시의 단체장을 아무것도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낙하산 아니었습니까? KT 그 임원으로 MB 정부 때 낙하산 갔다가 다시 또 대변인을 한 뒤에 예, KT 예. 고임원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낙하산이죠, 그게. 그리고 MB 정부 때는 KT를 그렇게 활용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거기는 거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은혜 후보는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은 이렇게 준비됐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김동연 후보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살아온 인생 역정 자체가 스토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야간 대학 나오고 그러면서 고시하고 또 그 서울대 출신들이 바글바글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하고 부총리까지 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인생 역정 자체가 스토리인데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도 그런 본인이 어려운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존경받는 총장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륜과 사실 대변인 물론 정무적 감각은 있습니다만 행정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을 했던 경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의 약점을 채워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경기도 선거 결과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강용석 후보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단일화 한이 많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구도면은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고사될 거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단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은 얘기하지만 본인은 애가 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거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제 단일화? 본인이 그래서 만약 단일화 안 했는데 졌다 그러면 이제 김용태 씨가 아이고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하면 되지만 본인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영석 후보가 결국엔 드롭을 해주시라라는 얘기의 완곡한 표현이죠. 그러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보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강용석 후보가 예, 그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선거법에 적용을 받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희미한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로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4시에는 이성대의 뉴스 썰기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여튼간 개약 나오면은 제가 좀 뭐라고 할 겁니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댓글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자, 들보와 듣보. 받침 한 끗 차이인데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죠. 내 눈에 들보는 뭐 주로 너나 잘해란 뜻으로 사용하고 듣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란 그런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 아나운서 출신이라 아주 정확하게 뜻풀이 돋보이게 해주셨어요.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 내 눈에 들보나 보지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봐라.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까? 자, 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제가 최근에 그 이번 달 들어서 SNS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던 대상이 크게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줄여지는군요. 예. 자, 장애인 대표인 전장현, 장애인 단체인 전장현, 그리고 강용석 후보,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집중적인 비판이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는데요. 거의 뭐 매일같이 공격입니다. 뭐랄까요? 일일 일재명 흐름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기 도망지사를 뽑으시겠습니까? 낭만 닥터 윤사부를 뽑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인천 계양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앞서 저희가 근데 영상에서 봤지만 이준석 후보는 지난 29일에 인천에 나가시면 뭐라고 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후보가 정치적 지역 기반인 경기도 대신에 인천 출마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여당 대표는 선거 책임지는 자리고 상대가 유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선거 초반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만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공격한다. 일일 일재명 이 전략을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이었죠. 자신 SNS에 이른바 그 벤치 논란 이렇게 올리면서 벤치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자, 또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캠프 선거 사무실에 그 가지치기를 해서 저 플랜카드, 대형 플랜카드가 잘 보이게 딱 저 부분만 가지치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식으로 계속 SNS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에 가서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꼭 그런 어떤 잘못한 사람, 범죄 피의자를 보시면은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피의자 단어 선택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도 뭐 신발 신고 벤치 올라간 게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벤치 공격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선거는요, 대선과 좀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그 대선과 달리 그 지역 맞춤형 공약 또는 어떤 정책들이 정책 대결을 펼치는 그동안의 양상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대방의 유력 정치인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전략,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한번 짚고 가고요. 자, 어쨌든 이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자, 오늘 이 가지치기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미 2월 달에 가지를 다 쳤다. 2월이면 언제입니까? 대선을 치를 때인데 내가 대선을 치르는데 5월 달, 6월 달에 개항 선거에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냐?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플래카드가 걸려 있긴 했습니다.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 이준석 대표 당신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대로 해결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치인의 도리다. 말이 많다라는 걸 두 번이나 언급한 거 보니까 정말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대표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공방을 주고받는 건 흔한 모습인데 사실 저희가 이걸 볼 때 좀 정책적인 걸 놓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준석 대표 지금 야당의 유력 주자 말고도 당내에 있는 주자와도 지금 동시적으로 그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침 누구냐?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자, 지금 당 안팎에서는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 김은혜, 강용석 두 사람의 단일화와 관련된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와중에 어제였습니다. 분당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들어보시죠. 강용석 후보가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5% 정도를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단일 후보가 좀 더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안철수 후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일화 전문가죠. 자, 최소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전문가다라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지 않나. 하지만 또 단일화하면 이준석 대표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일화 반대론자, 대표적인 단일화 반대론자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날석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안 하겠다고 하더니만 선거 지휘는 또 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선대위 방침과 다른 메시지를 낼 거면 제발 좀 상의 좀 하라. 이렇게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사실 단일화는 그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죠. 장담할 수 없죠. 자, 이 대표는 야당도 공격해야 하고 또 내부의 경쟁자 견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쁜 모습입니다. 근데 키워드 듣보. 듣보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자, 이제 여당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봤으니까 자, 이제 반대로 야당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7일이었죠. 대구에 가서 자,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를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자, 홍 후보가 오라는 곳이 없으니까 대구로 내려갔다. 자,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 사실상 이제 대구를 이용해서 계속 정치를 이어간다라고 비판을 세게 한 거죠. 어쨌든 TK, 대구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요. 박심 논란 나고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주도한 걸로 알려진 페널티 조항 논란 나온 등 정말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뉴스 설계 다시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재밌게 떨어뜨렸다. 자, 그러자 이게 그렇죠. 홍준표 후보 가만히 있지 않을 또 사람이죠. 곧바로 반박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버릇없는 소리를 한다. 가짠타. 바로 이제 이 듣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홍 후보 특유의 그 독설적인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제 이겁니다. 지금 제1 야당 대표 17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 대표에게 듣보다 한순간에 듣도 보도 못한 존재로 전락이 된 거죠. 자, 오늘 박지원 대표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뉴스를 너무 안 보시는 게 아닐까.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불쾌할 정도로 신경 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인천에서 곧바로 대구로 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구가 중요한 것이란 메시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홍 후보 상대로 또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기사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그러고 홍 후보가 또 반박을 하면 또 저희는 뉴스 썰겠죠. 썰기를 할 테니까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대표가요 광주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뭐 대구에 공을 들이는 여야 대표 간의 좀 차별화된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키워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들보와 득보. 자, 여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야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들보라는 소리를 들었죠. 자, 반대로 자, 야당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면서 득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결국 들보와 득보는 여야 대표가 상대방의 유력한 주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다.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가 깔끔하게 들보와 득보로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 막 시작됐습니다. 누가 챔피언이 될지 뭐 유력한 후보도 있지만 초접전인 곳도 있습니다. 뉴스 설계에선 복잡한 정치 이슈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또 재밌게 풀어드리니까요. 다시 보기, 아까 오디오가 겹쳐서 잘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넣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나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네, 앞서 영화 E.T.의 한 장면 보셨습니다. 외계인 하면 떠오르는 정말 클래식한 영화죠. 외계인, UFO, 우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UFO를 주제로 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처음으로 UAP, 미확인 항공 현상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 모셔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52년 만에 UFO 청문회를 열었어요. 한 90여 분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셨어요, 선생님? 잠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그 UFO 청문회가 열린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주된 이유는 그동안 UFO 문제를 미 정부 당국이라든가 군 당국에서 굉장히 그 대중들한테 폐쇄적인 정책을 취해왔거든요. 50년간. 네. 근데 이번에 50년 후에 의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UFO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진지하게 UFO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배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님은요. 지금 43년째 UFO 관련된 걸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UFO를 이제 미확인 비행 현상 UAP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400건으로 늘었다라는 보고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작년 6월 달이었죠. 미 DNI, 미 국가정보국에서 이제 발표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144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대형 풍선으로 이제 밝혀졌고 네. 나머지 143건이 미확인으로 분류가 됐는데 요번에 400건으로 증가된 거죠. 그 폭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무인기라든가 풍선, 드론 같은 그런 첨단 비행 장치들이 이제 목격 보고에 이제 포함이 됐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근접 비행 시 조우했다든가 목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례가 더 늘어난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UFO가 실존한다, 그러니까 UAP죠.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좀 보시죠. Today, we know better.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UFO 존재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발표해 왔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근접 목격 조우 사례라든가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이 UFO, UAP 문제가 그 항공 안전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대기나 자연현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피지컬 오브젝트로 인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행물체가 실제로 고도의 그 지능적으로 조종되는 그런 컨트롤되는 비행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그 이번에 그 군 당국 관계자라든가 앞으로 미 정부에서 이 UFO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말 이 접근해서 그 정체를 규명해 나갈지 상당히 그 촉각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뭐 존재는 하지만 저희가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조금 뭔가 좀 실망스러운 발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은 여태까지 미국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이던 입장을 바꿔서 52년 만에 이렇게 청문회도 열고 존재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청문회 핵심이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열었다라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50년 전 조사에서는 안보 위협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969년 정확히 미 공군의 그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그 미 공군 조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결론을 세 가지로 어떻게 냈냐면 그중에 첫 번째가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예, 증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 기술적인 진보를 나타낸다는 그런 증거, 근거가 없다. 세 번째, 마지막 증거로서 외계에서 왔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52년이 지난 작년에 이거를 이제 뒤집은 거죠. 맞아요. 완전히 뒤집어서 UFO 문제, UAP가 이 항공 안전에 대단히 위협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위협적인 물체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다는 얘기죠. 자, 현재 지금 국방부 산하 해군에 이제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이걸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전히 중국, 러시아 신형 비행체나 무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에 요번에 답변 나온 거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작년 D&I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그 UAP의 카테고리의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적성 국가의 비행체일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요번에 그 청문회 발표에서 그거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다시 말해서 단언을 했더라고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그 고도로 발달된 극초음속 어떤 미지의 비행체일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테고리 네 번째 거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그 이 UAP의 정체에 대해서 규명을 해나가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UFO가 지구 밖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원했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그 기원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은 할까?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희가 목격하고 마주하기 전까지는?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UFO의 정체 규명이 늦어지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걸 조사 연구하려면 어떤 증거물을 획득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뭐 UFO가 추락을 했다든가 격추를 시켰다든가 근접 비행해서 UFO를 추적 관찰을 했다든가 그런 보고가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국민 앞에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정체 규명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고도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관측 시스템이 이제 증거물 획득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고도로 진보된 비행물체일 가능성을 이제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그 증거물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사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을 좀 보더라도 UFO의 존재를 믿는 분과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의 의견차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많이 존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국내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최근까지 좀 발견된 게 있나요, 소장님? 네, 있습니다. 지금도 UFO 제보 영상이 들어온 게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매년 한 4-5건 정도가 지금 국내에서도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확실히 이거는 기존의 비행 물체일 가능성을 없고 그 외에 어떤 설명이 불가한 그런 비행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가장 최근에 이건 정말 좀 유력하다. 네. 이건 정말 UFO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동안 영상 중에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에서 찍힌 2012년 11월에 네. 찍힌 영상인데요. 요거는 그 UFO 헌터인 허준 씨가 촬영한 건데 그때 당시 맑은 그 하늘에 그 수십 개에 달하는 그 은백색 물체가 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 일반적인 그 풍선 같으면은 이것이 둥실둥실 떠오르면서 약 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까만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 UAP는 그 거리에 관계없이 네. 뚜렷하게 그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비행체가 상당히 그 광원의 밝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은 가평에서 있었던 95년도 9월 영상인데요. 네. 여긴 하나밖에 없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비행 물체가 분열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덩어리에서 여러 개의 7개, 8개의 그 물체로 나뉘어지는데 당시 그 분석한 결과 시속 1100에서 1300km. 아, 지금 분열된 건가요? 네, 분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스모그 스크린 효과라 그래가지고 안개처럼 뭐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현상이 보이면서 물체가 여러 개로 분열을 합니다. I자 형태로. 네. 그러면서 그 7, 8개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청문회 얘기 또 한국에서 발견됐던 UFO 영상 사진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모셔서 재밌는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종환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